우리 이제 어느새 9주차 수업이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고 9주차. 그래서 우리 6월 말까지, 6월 마지막 주에 6월 23일인가? 23, 24, 23일. 6월 23일에 기말고사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반이 지났으니까. 9주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11과가 됐네. 미안. 이거 고쳐야겠다. 8과야, 8과. 8과이고. 역사를 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거, 그냥 역사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뭐 어느 시대에 어떻고, 뭐 어느 시대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인물 조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카톡이랑 그 위챗에 올린 건 다 받아봤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첫 번째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역사는 역사는 시간 시간의 흐름에 흐름에 인간 따른 사회 변화 인간 과정을 사회의 기록한 변화 것이다. 과정을 세계 기록한 연화는 것이다. 작은 기후 반응과 기후 현상과 지리적인 지리적인 조건에서 조건에서 각각의 각각의 역사와 역사와 문화가 문화가 발전해 발전해 왔다는 왔다. 역사를 역사를 알면 알면 세계를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각 나라의 나라의 사람들과 사람들과 교류하는 교류하는 데 큰 데 도움이 큰 된다.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는 세계 세계의 역사를 역사를 바로 바로 알고 알고 이해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능력을 길러야 한다. 기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자,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사가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나라나 세계, 인간의 문화, 사회, 발전 이런 거라면 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한국어 사 이러면 한국어의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조선시대에는 사랑해를 어떻게 말했고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말했고 이런 식으로 국어사 하면 그 국어의 역사가 되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복식사 그럼 복식이라는 건 옷이에요. 옷을 입는 형식, 방식 이런 거. 복식사 그러면 옷의 역사, 음식의 역사 뭐 이런 식의 사가 붙으면 역사가 돼요. 그리고 역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 시간에 따라서 이게 기록해가는 기록한 물건이 그 어떤 서적 같은 거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적어놓은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 변화를 기록한 것, 역사. 시간에 따라서 한국어의 변화를 기록한 것, 그러면 한국어사. 음, 알겠죠? 시간에 따라서 옷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 그러면 복식사.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뭐 현대사, 고대사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현대사 그러면 시간에 따르기는 하는데 뭐 몇천 년 동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국의 현대는 뭐 1950년부터 현대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그럼 50년부터 오늘까지 1950년부터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현대사 뭐 예수님이 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던 시대의 역사다 그럼 옛날이죠. 그럼 고대사 중세사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사 붙여서 이것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기후 현상과 지리적인 조건에서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해 왔다. 세계 여러 나라는 하면 뭐 200 몇 개국이죠. 몇 개국이지? 잊어버렸네. 200 몇, 한 20개 되나?
210집? 올림픽에 나오는 건 204였나? 이거 숫자에 약해서. 아무튼 200개가 조금 넘는 그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기후 현상. 기후는 날씨예요. 날씨. 기후 현상, 그럼 날씨의 변화 이런 걸 가리켜요. 뭐 한국 같으면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의 기후 현상. 그리고 뭐 여름에는 장마라는 게 있어서 한 달 동안 비가 매일 오는 시즌도 있고, 겨울에 눈이 오는 지역도 있어서 스키도 탈 수 있고, 이런 게 한국의 기후 변화죠. 그렇죠? 날씨의 변화. 기후의 현상과 지리적인 조건 하면, 지리는 땅의 모양, 땅의 모양. 그래서 한국 같으면 좀 한국에서만 살면 잘 몰라요. 산에 가자, 바다에 가자, 강에 가자, 들판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섬도 있어 한국은. 그죠? 섬에 작지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에 그 밀물, 썰물 이것도 있고. 그쵸? 한국 정말 신기해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유럽 같은 데 놀러 가보면 그 알프스가 있는 쪽, 이태리의 북부랑 이탈리아의 북부, 그다음에 뭐 스위스, 그다음 오스트리아, 뭐 이런 독일의 그 휘센 지방 그쪽 이런 데는 알프스 산맥의 영향으로 산이 있는데, 뭐 파리나 이런 저쪽으로 가면, 서유럽으로 가면 평평해요. 그 중앙 유럽도 평평하고. 저 러시아도 제가 하늘에서 이렇게,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항밖에 안 봤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평평한 것 같아요. 모스크바 주변이. 그쵸? 높은 산이 없죠. 그쵸? 모스크바에는. 뭐 시비에 간다면 아마 있겠죠. 그쵸? 러시아 너무 크니까 시베리아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산이 있는데, 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 이런 쪽에는 높은 산은 없어. 그쵸? 되게 이렇게 작은 산이 있고 넓은 평지가 있고. 그러면 나라마다 정말로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조그만한데 산 되게 많아요. 그죠? 한국에 산 진짜 많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집의 문화도 바뀌고.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하면 집 모양이 달라요. 중부나 북부로 가면 집이 2겹, 3겹 이렇게 되고요. 서울에 옛날 일반인들이 살던 한옥주택 있죠? 그런 거 가면 이렇게 네모난 집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서 집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있어서 한가운데 그 정원이 있는, 가든이 있는, 테두리가 다 집이고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렇게 테두리를 집으로 이렇게 막아서 집을 따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중부나 북부는. 근데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더워.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하게. 그런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작아도 부산이나 이런 남부지방하고 북부지방하고 서울 같은 쪽에 있는 지방하고 옛날에 집 짓는 것도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나 지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터키의 카파도키아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그 바위로 된 산들이 막 있잖아요. 그 동그란 기구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관광하는 곳 있죠. 거기 가면 이렇게 되게 이게 그 바위로 이렇게 된 속에 바위를 뚫고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집도 짓고 이런 집도 짓고 뭐 나무 위에도 집을 짓고 허클베리 핀처럼 그런 것들이 기후 현상이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주거 문화도 바뀌고 생활 문화도 음식 문화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역사와 여러 가지 문화, 음식, 주거, 의상, 뭐 말하는 것 그런 것들 문화가 발전해 왔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역사를 알면 세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도, 그러니까 언어도 이렇게 한국어 이런 말도 그 어떤 나라의 문화의 하나예요. 문화 중에 하나. 문화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역사도 되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도 다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문화.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것도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됐고,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여기는 뒤에 있는 거의 이유, 왜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까?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원인과 인과관계 그런 걸 나타내는 게 기억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뭐 여기는 뭐 각각, 각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뭐 A, B, C, D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 사람 따로따로 각각, 각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류라는 말 있어요. 교류는 서로가 오고 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과 러시아가 학술 교류를 한다. 그러면 한국의 단국대학교 한국학과랑 이고리가 있는 러시아의 대학의 한국학과랑 학술 교류를 하자. 그러면 봄에는 한국에서 같이 학술 세미나를 하고 가을에는 모스크바에서 하자. 이렇게 그런 거는 학문을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중국에서 녹차, 보이차가 있잖아. 유명한 보이차가 있어요. 한국에는 뭐가 있지? 한국에는 보성 녹차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는 보성 녹차가 없고 한국에는 보이차가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중국에 갔다 오니까 보이차가 마시고 싶고 중국 사람도 한국 녹차도 마시고 싶다. 그럼 어때요? 무역을 하죠. 물건을 서로. 이것도 무역을 하는 경제적인 교류가 돼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전시를 하고 이런 거는 예술적인 교류가 되고 음악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런 걸 교류라고 하고 교류라고 하면 사실은 뭐 친구랑 둘이서 우리 둘이 교류하자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학교와 학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공식적인 그럴 때 교류한다고 해요. 그다음 기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날씨 그리고 바로 하면 그것이 요거야 이럴 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었으니까 복면가왕 봤어요? 복면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못 봤구나. TV에 재미있는데 음. 한국에 뭐 좀 스타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이거 여기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목소리만 듣고 아 이거 누구지? 아 윤 선생님이다. 아 이골이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노래쇼에 거기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이것은 너다 이렇게 할 때 A는 이다 그럴 때 A는 바로 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강조하는 거예요. 100% 다음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가 어디 나왔더라. 여기에 바로는 그게 아니다. 미안해.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능력. 그럼 똑바로. 틀리게 아니고 똑바로. 진실을. 이런 뜻이에요. 이 바로는. 미안해. 아까 그거는 A는 B다 할 때, 이, 일, 승리자는 바로 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쓰고, 여기 있는 바로는 역사를 똑바로 알고, 틀리게 아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정답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 지리는 땅의 모양. 산이 있고 산의 높이는 얼마고 강이 있고 이런 거. 한강은 넓이가 얼마고 이렇게. 그다음 흐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첫 번째 말이 나온 건 그 뭐지? 그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의 흐름 이럴 때 써요. 그런데 역사도 시간이 흘러간다고. 강물처럼 역사도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봤을 때 역사의 흐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기록하다는 쓰다의 뜻이에요. 쓰다의 뜻인데 좀 이것도 그냥 뭐 내가 그냥 친구한테 메모를 쓰다 할 때 메모를 기록하다 이러지는 않고 좀 역사적인 어떤 것을 써놓다 이럴 때 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사를 기록하다. 그 다음에 뭐 공식적인 어떤 회의에서 그걸 메모하는 사람이 회의 내용을 기록하다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쓰다에. 자, 그 다음 2번에 알맞은 말. 자, 2번에 보면 앞에
이렇게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기후 현상과 지리적 조건에서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해 왔다. 역사를 알면 세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 기억에 알맞은 표현이 아닌 것 있어요. 답은? 3번이요. 그렇지. 3번이죠. 그쵸? 그래서도 되고, 그러므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도 돼요. 세 개 다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역사를 알면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기 쉽다? 맞아요? 맞죠? 여기에 역사를 알면 세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은 딩동댕. 그쵸? 역사를 알면 세계 사람과 소통하기 쉽다. 2번, 역사는 자연의 변화 과정에 대해 쓴 것이다. 아니죠. 자연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 그쵸?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 2번은 땡. 3번,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가 더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이건 아마 내용으로는 맞을 거예요. 시베리아가 발전하긴 어렵잖아. 모스크바보다. 그쵸?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맞긴 맞는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 안 나왔어.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지 조건이 좋은 나라가 빨리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 각 나라의 역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는 비슷하겠지만 그런 의미 없고 이런 지력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자, 그럼 우리 여기 써봅시다. 첫째 줄부터.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 써보세요. 자, 다 썼어요. 그럼 두 번째 줄 써볼까요? 2번.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기후 현상과 지리적인 조건에서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해 왔다.
세 번째 줄도 쓰고 역사를 알면 세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 쓴 사람은 4번도 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기. 외워서, 기억해서 똑같이 써보기. 다 쓴 사람은 올라가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서 이걸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펴놓을 테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고 안 보고 자기 글로 내용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연습이니까 여기는 숙제나 이런 게 아니고 연습이니까 한번 쭉 읽고 기억해서 써보세요.
다 썼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요약하기 넘어갈게요, 이거. 자, 두 번째 요약하기는 세종대왕님은 만능 재주꾼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 알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세종대왕은 킹이니까 왕이니까 사실 세종대왕이 혼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 임금인데 그 학자들 국어학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어학자들을 언어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집현전이라는 그 학교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 같은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언어를 연구하는 뭐 여러 그런 학자들을 모여서 공부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요. 대학이나 정부에도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만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밥 먹고 살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런 언어 현상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글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린 이미 있는 글씨니까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없는 글씨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우리 중국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중국의 글씨를 그 문자를 한자라고 하거든 한국에서 그 한자를 그 차자라고 해요. 차는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중국에 있는 한자를 빌려서 차자라고 해서 빌려서 그 글씨로 쓰기도 했고요. 한때는 발음이 같은 걸.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삼국시대에는 신라시대 이럴 때는 글씨를 빌려와서 차자 표기를 했었고 한국말을 그러다가 그래도 어렵잖아요. 모든 글씨를 낯선 글씨로 외워야 되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말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밥을 먹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글씨로 쓸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씨로 쓰면 중국 글씨를 중국의 글씨 쓰는 스타일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중국어는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워, 아이, 니 이렇게 되잖아. 그치? 한국말은 워, 니, 아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쓰는데 그 주어 목적어가 다른데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글씨도 너무 어렵고 한자가 글씨도 너무 어렵고 게다가 어순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양반들은 먹고 매일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매일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 글씨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 말하는 것과 글씨 쓰는 것이 너무 달라서 글을 모르니까 너무 불쌍하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씨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양반들이. 왜냐하면 그 글씨를 모르는 사람 문맹이라고 해요. 글씨 아는 사람과 문맹이 없어진다는 건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 근데 지금은 양반이라는 사람들만 문자를 배워서 중국 글씨를 배워서 그걸 쓰고 해석할 수 있고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위 10%만 글씨를 알고 나머지 90%는 글씨를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그럼 10%가 언제나 기득권이 되는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양반들은. 글씨 만들지 마. 쉬운 글씨 만들지 마. 쉬운 글씨 절대 반대야. 이렇게. 근데 세종대왕은 전 국민이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사실 세종대왕은 조선 네 번째 왕인데
세종대왕 시대에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실제로 원활하게 사용한 거는 거의 현대에 와서. 현대에 다 와서 근대사쯤 돼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여자들만 썼어요. 여자들만. 세상의 모든 여자도 아니고 궁중에 있는 여자들, 양반집 여자들이 편지 쓰고 그럴 때 아빠 나 이거 사줘 이렇게.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그 막 조선 후기에도 그 임금님의 딸들 있죠. 왕의 딸들, 공주님들이 밖에 시집 가잖아요. 다른 집에 시집 가면 원래 왕의 딸로 살다가 세상에 없는 게 없이 살다가 일반 집으로 시집 그 양반 집으로 갔지만 일반 집으로 시집을 가면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아빠한테 편지 써가지고 아빠 왕이 아빠니까 아빠 나 비단치마 실크 원피스 사줘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 아버지가 실크를 쫙 보내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실크를 공주님 집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아버지 로킹이 그럴 때 그 공주님들이 이렇게 가끔 이 언문이라고 해서 한글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6.25 지나고 진짜 현대로 들어와서 1960년대, 70년대 막 들어오면서 모든 국민이 한글을 알게 되는 그런 새마을 운동.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 때 전 국민의 문명 퇴치 이걸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슈로 잡아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렇게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데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의 그 파워 때문에 자기들만 가지려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튼 세종대왕은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대표적인 것은 한글을 만든 사람인 거죠.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보여주었다까지를 준재가 읽어보세요. 왕준재가 처음에서 보여주었다까지.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원은 세종대왕이다.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맹 취지에 힘썼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언어에만 능력을 보였던 것은 아니라 과학, 농업, 음악, 법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래, 그 다음은 니우리셴 네, 세종대왕부터 여기 했다까지. 네, 새로운 대화는 해시계, 멀시계를 비롯하여 비의 양을 수정하는 수기도 발명하였다. 또한 농업 소득을 집필해서 백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알려주었으며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악보 방식을 만들며 작곡을 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하오루이가 또한부터 만들기도 했다까지.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노비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었고 장용실처럼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보고 발탁하여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7만 명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부패와 백성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 다음에 다만부터 끝까지는 리안차오가 읽어보세요. 리안차오. 어디 갔어? 리안차오. 없네. 왔어? 다만부터 끝까지. 네. 다음은 세종대왕이 챙기지 못했던 것이 하나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다. 안지나서나 나라의 발전과 한문에만 힘쓰느라고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운동을 싫어하고 쿠키를 좋아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만약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오래 살았다면 당시 초선을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잘 읽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회부터 같이 봐요. 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이다. 자, 유명하다 알죠? very famous, 그치? 모든 사람이 아는 세종대왕. 심지어는 세종대왕은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을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쵸?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이다. 한국의 문자는 뭐예요? 글씨. 글씨.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서 읽지 못하는 백성에,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의 문명 퇴치에 힘썼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미안해. 안 되겠다. 새로운 기계를 하나 구했는데 이걸로 글씨 써보고 싶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여기에 문맹퇴치라는 말이 있어요. 문맹퇴치, 그쵸? 그래서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백성. 백성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요즘은 국민이라고 해요. 나라, 사람, 백성 뜻이에요. 민이. 그래서 나라의 사람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걸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사람들 말해요. 만들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맹퇴치 있어요. 자, 문맹하면 글을 못 읽는 사람, 퇴치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애하겠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정인지라는 그 지편전의 대표 학자가 정인지인데 서문이라고 해서 서론처럼 들어가는 말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똑똑한 사람은 한글을 만들었을 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 3-4시간 정도면 한글을 외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바보도 15일이면 다 외울 수 있다. 이게 목표였어요. 한글이 글씨는 너무 쉽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하다. 난 한국어 공부하는데 1년 걸렸는데 이렇죠. 근데 여기서는 세종대왕이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이 글씨를 알라고 만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데 글씨만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옛날에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글씨만 배우면 쓸 수 있잖아요. 한글은. 그렇죠? 그러면 한글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하고 한국 사람인데 한글 모르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맹퇴치, 글씨 모르는 거 이제 없어.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힘썼다. 세종대왕이 언어에만 능력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세종대왕이 언어는 뭐예요? 말. 그쵸?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게 언어예요. 거기에만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다. 과학, 농업, 음악, 법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아주 뛰어난 이런 거예요.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 언어학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과학, 농업, 법률 모든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은 통명한 임금님이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해시계, 물시계를 비롯해서 자, 해시계 이건 선으로 만든 태양으로 만든 시계. 이건 뭐예요? 해가 이렇게 아침에 떠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아, 지금이 몇 시네, 지금 3시네, 지금 4시네 이렇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는 그런 거예요. 자, 물시계는 물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해시계, 물시계 같은 것을 비롯해서 시작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이거 뭐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는 비의 양을 측정. 오늘 비가 1cm 왔다, 2cm 왔다, 3cm 왔다 이렇게. 그걸 측정하는 기계는 측, 우, 기. 측정하다. 우, 비, 기계 이런 뜻이에요. 측우기도 발명했다. 또한 농업서적을 집필해서 자, 농업서적. 농업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 쌀, 배추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서적은 책이에요. 책. 서적은 책을 집필하다는 뭐냐면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것. 집필해서 백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알려주었으며 자, 농업 기술도 알려줬어요. 책을 만들어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 음악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 미술에도 관심 많았고요. 새로운 악보 방식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쓰는 방법을 만든 거죠. 작곡을 하기도 했다. 작곡은 뭐예요?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모차르트, 차이콥스키처럼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자, 여기는 똑똑한 면이었어요. 한글 만들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막 이런 건 똑똑한 거죠.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그 예로 노비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막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매년 막 이렇게 그 데모도 하잖아요. 월급 올려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휴가 많이 줘 월급 올려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노비는 뭐냐면 그 옛날에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딸로 태어나면 자기 인생은 그냥 다시 노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비들에게 출산휴가 뭐예요? 여자 노비들에게 아기가 생기면 쉴 수 있는 2달, 3달 집에서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비는 누구냐? 자, 일단은 세종대왕은 임금님이니까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경복궁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에요. 무술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결혼해서 아기가 상궁마마 이런 사람들 아마 상궁은 시집 안 가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일하는 여러 관공 뭐 해민서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되게 특이하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출산 휴가도 있는 그 인권이 있었던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때가. 그리고 장영실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세종대왕 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장영실은 그 총 같은 것도. 이 과학자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뭐였냐면 노비였어요. 노비. 장영실처럼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보고 발탁해서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장영실 같은 사람은 그 노비였는데 신분제도가 강력했어요. 한국 조선시대는. 중국의 그 꽁쯔 사상, 유교 사상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제 노비 아니야.
관직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면천한다. 노비를 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노비인데도 이 사람 너무 똑똑하니까 관직에 올라갔어요. 물론 주변에 다른 양반들이 반대 많이 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17만 명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시켰어요. 굉장하죠. 여론조사 뭐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너희 선생님 좋았어? 이런 거 그쵸? 여러분은 선생님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 우리 선생님 나빴어. 그러면 안 돼요. 응. 자,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유소영 교수님이 어땠나요? 수업을 매주 휴강하지 않고 잘 가르쳤나요? 수업을 수업할 때 친절하게 설명했나요? 수업이 유익했나요? 하죠. 그런 그 앙케이트 조사, 여론조사를 이 세종대왕은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7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백성들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부정부패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몰래 자기가 쓰는 거예요. 공금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10,000원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10,000원씩 받아서 선생님 혼자 몰래 가서 커피 사 마시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면 부정부패야. 이런 게. 알겠죠? 학생들한테 돈 줘. 그래서 10,000원씩 내놔. 이래가지고 나 혼자 커피 사 먹어. 우리가 같이 커피 사 먹으면 괜찮은데 나만 몰래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사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했고 부정부패 방지를 했고 백성들이 부담을 내는 과세법 뭐냐면 세금 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금에 너무 과도한 세금은 내지 않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법률도 잘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다만 세종대왕이 챙기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 챙기지 못했던 것. 자, 세종대왕이 챙기다 뭐예요? 다른 돌봐주다. 돌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바로는 선생님 말한 이 그것은 이것이다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 건강이었다. 그 다음 앉으나 서나 하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이렇게 똑같은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런 거 있어요.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러면 언제나 always 언제나 뜻이에요. 언제나 나라의 발전과 학문에만 힘쓰느라고 나라의 발전과 학문에만 힘쓰느라고 자 느라고가 있어요. 자 동사에 느라고가 있으면 뭐예요? 이 앞에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뒤에 못했어. 뭘 못했어? 쉬지 못했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공부하는 데 힘쓰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쉬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운동을 싫어하고 와 나랑 통하는 게 한 개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게으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그 한 가지 똑같아요. 운동을 싫어하고 저도 운동을 싫어해요. 자, 운동을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여러분 고기 좋아해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하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다. 만약에 만약에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오래 살았다면 당시 조선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또 빨리 죽었어요. 문종이었는데 건강이 너무 나빴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빨리 죽었는데 문종의 아들이 있어요. 문종의 아들이 있는데 문종의 아들은 단종이라고 베이비 왕인 거예요. 5살, 7살. 아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외삼촌이 아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세종대왕 다음에 피해 역사가 있어요. 되게 슬픈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 가고, 돌아와서 이거 이렇게 밑에 여기 요약해 보세요. 공책이나 종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PDF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노트북을 잠깐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줌에서 나갔다가 한 20분 후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때까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요거 요약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네. 예.